예, 저는 좀 상당히 좀 좁은 범위의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공직의 교육부에 있으면서 그 전문대학원 제도가 한참 도입될 때 그 업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원은 지금 사실 한 2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는 200개도 넘을 텐데 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서 일일이 다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의치학 전문대학원하고 법학 전문대학원하고 경영 전문대학원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학 전문대학원이나 몇몇 전문대학들이 추가가 있는데 이 제도들이 전부 다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고 또 후퇴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되고 또 발전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려면은 그 학사 체제가 학부 과정에 학사 과정의 그 학사 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고 끝으로 전문대학원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문대학원 개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대학원의 종류에 일반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이제 학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 이것을 주로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그렇게 되고 특수대학원은 이제 주로 야간에 의해서 계속 현직자들의 계속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대학원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되고 98년도에 이것이 고등교육법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제도화가 돼서 그 지금 2010년도 현재로 보면 102개 대학에 199개의 전문대학원이 있고 의학 전문대학원 27개, 치의학 8개, 법학 25개, 경영대학원 13개, 경영에는 금융물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원이 11개, 신학대학원이 명칭이 다양해서 집계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번역대학원 등 기타 이 전문직업 집계통의 그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전문대학원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도입이 됐는데 95년에 5.3.1 교육개혁을 할 때 그 내용에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5.3.1 교육개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못 보다가 한 5년 지난 뒤인 2000년 10월에 와서 교육부에서 의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한 2003학년도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이 된 거는 2005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와서야 상당히 많은 그 의대의 반발에 부딪혀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2년 1월에 와서야 이제 의치전 도입 계획이 확정이 됐고 2005년에 9개 학교가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로 이것을 강제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의과 대학들이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제 개편이라는 것은 그 이해 당사자인 교수들에게도 아주 상당히 큰 그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추진을 했을 때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그런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대를 했을 때에는
그 교육부에서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이 연대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연대의대에서조차도 통과가 되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의학교육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아마도 잘 가지 않을 거다. 아무리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대 정도가 가고 다른 일부 대학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반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연대가 그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작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31 교육개혁 안에 광범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추진을 했는데 대학들이 거의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굉장히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많았는데 의과대학 분야는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대학만 호응을 해준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잘 호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하여튼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44개 중에서 3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2009년하고 2011년하고의 차이를 보면 이게 정권 교체가 있습니다. 2008년 2월까지가 참여정부고 2008년 3월부터가 MB정부입니다. 이게 교육정책도 이 정권이 바뀌면은 그전 정권이 시작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44개 중에서 35개까지 왔는데 이 금년 7월에 교과부에서 의치학전문대학원의 학제를 자율화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과대학 체제를 원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옳았구나 잘됐구나 해가지고 바로 그 8개 대학을 남기고서는 전부 다 다시 의과대학, 치과대학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아마 앞으로 연차적으로 2015년, 2017년부터는 다시 의대 및 치대로 돌아가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이쪽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는 사실은 사교육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의 대학 입학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것이 이제 소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에 이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전문대학원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대학 입시 과정에 몰려있는 지나친 경쟁을 대학원 과정으로 올리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워낙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러한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고 대부분은 학부모의 의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진학을 한 아이들이 진학 후에 전공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예를 들어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예를 들면 앞으로 이 의과학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쪽이 발전을 하려면 이것이 의학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생명과학이 우리나라는 황의석 박사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생명과학이나 생명의학이 발전을 안 하고 수의과대학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과대학은 굉장히 이런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실질적으로 이 생명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생명과학의 핵심은 의학입니다. 의학을 통해서 그게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이 의생명과학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학부
시스템 가지고서는 어렵다. 이걸 대학원 체제로 올려가지고 의과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그 생명과학과의 이 통합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전히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주된 관심사는 의사 양성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그 어떤 공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얻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이것 역시 이제 김영삼 정부 그 국민의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문 법과대학원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제안이 된 이후에 사법부하고 변협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다가 다음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99년에 와서 이건 사법제도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사법부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이 돼서 거기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방안은 사법연수원을 사법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의 법학계에서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법학대학원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청와대와 합의를 해서 사개위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 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2005년에 여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또 이 법사위의 의원들이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안을 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2007년 7월에 극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여야 간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하게끔 해가지고 그냥 별다른 토론도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지 아마 법사위에 계류됐으면 거기서도 아마 2, 3년은 좋게 걸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25개 대학을 선정해서 예비인가를 했는데 이때 정원을 1,500명으로 하느냐 2,000명으로 하느냐 원래 변협에서는 1,0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대학에서는 2,500명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500명에서 시작해서 2,000명까지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0명으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그만두는 상황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어드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이 25개가 개원이 됐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이것도 이제 96년도쯤 해서 기존 일반 대학원의 경영학과하고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이 특수대학원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폐지하면 경영전문대학원을 인가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방침을 발표했는데 대학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원에 우선 경영학과를 폐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원에서도 여전히 경영학 교수를 양성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할 수가 없다 해서 안 됐고 사실은 그 교육부도 다른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별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그 대학에서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의 경영학과는 그대로 존치하되 학사 과정의 경영학과하고 특수대학원은 폐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경영학과도 대학 입시에서 가장 그 경쟁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원은 학사 과정에서 뽑지 않고 대학원 과정으로 한다 하는 원칙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학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가 문과 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대학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 할 수 없이 그 교육부에서 그 요건을 삭제하는 식으로라도 이거를 시급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교육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요건을 삭제하기가 싫었는데 IMF가 터진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 금융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경영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본 측면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에 발목이 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외국의 MBA가 물밀듯이 들어오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외국하고의 경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학사과정 폐지 요건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질적 평가를 질적 평가 요소들을 부과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대학에 제시를 해서 2006년부터 인가를 시작해서 13개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생각이 이 전문대학원은 관련 전문직 단체나 전문직 사회하고의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변협이나 법원, 또 의협 이런 쪽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되면 이것이 또 도입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쪽이고 우수 학생 확보라는 대학 관련 학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순조롭게 잘 되지 않더라. 사실은 지금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대학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의치학 전문대학원으로 하니까 의과대학, 치과대학으로 할 때보다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더라.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상위 0. 몇 % 학생들이 오는데 전문대학원으로 하니까 그거 여전히 우수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아이들이 오더라 하는 쪽하고 학부 경영학과를 폐지할 수 없다고 버텼던 대학들이 요구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분이나 당위성 이런 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그 조직체가 상당히 그 어떤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법령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강요해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그리고 그게 시간이 상당히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정부의 지속적 정책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되고 발전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공계 기초학문 분야 졸업생들이 전부 의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부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른 분야가 고사할 정도로 까기지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억지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하는 생각을 했댔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공계의 자연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의치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조차 별로 환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나중에는 아예 그쪽으로 가겠다는 학생이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기술 분야 산업이 굉장히 많이 특히 미국은 발달을 해서 이쪽 의치학 전문대학원 쪽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그쪽하고 코레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BT 산업이 아직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돼 봐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을 법무부에서 치게 되는데 이게 70%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낮아지게 되면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이 전문대학원의 목적이 되게끔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전문직을 양성한 데는 원래 컨셉에 어긋나게 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서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설립주의로 전부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선정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30, 40%밖에 합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안 가는 쪽으로 가서 굉장히 지금 몰락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도가 되려면 상당 부분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5.3일 교육개혁안에서 제일 핵심을 뒀던 것이 것 중에 안 된 게 교육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되려면 교원 자격이나 양성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고, 이거는 4대 폐지 등 학사 구조가 대대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이게 4대 폐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 교수들 중에는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국어 국문학과로 가야 될 분도 생깁니다.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육과 관련된 교과로 사회과학대학으로 갈 분하고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가야 될 분하고 나눠줘야 돼서, 말하자면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의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그 세 대학이 사실은 대학의 중심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대학 체제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추진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관련되는 학생들이나 그 교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 구조의 개편하고 맞물리게끔 돼 있는 데다가 이제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 출신이 오는 경우가 많고 대개 또는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데, 4대 교수님들도 별로 이걸 해피하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제 중에 하나다. 아마 어느 장관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자리를 걸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과제다. 이제 끝으로 이런 의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뭐 이런 것이 다 경영전문대학원까지 다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갖고 있는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부대학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학부 과정에서는 폭넓은 여러 기초학문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전문직으로 가는 교육은 전문대학원에 가서 받는다 하는 그 이념적인 모형의 부합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관련 교수님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학부대학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가장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학과제 중심의 현 대학 체제는 교수와 학생이 모두 학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학은 없고 학과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학과 교수님만 은사 교수님이지 다른 과 교수님들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교수도 내 학과 애들만 내 제자지 다른 학과 아이들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학과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입학할 때 이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면서 전과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교수는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고, 이제 교수 수도 대개 학과별로 7명 이내입니다. 이게 된 거는 박사 과정을 설치하려면 교수가 7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전공 학생 20, 30명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수가 이렇게 작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교양 기초 과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얕은 데다가 이건 대개 시간 강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과 교수의 전공 분야별로 해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생은 대개 보면 그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학과가 이제 안 망하려면, 존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전공 학생만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럴 때, 아직까지는 기초학문 분야도 이게
대부분 종국 교육이 엘리트 교육 단계이거나 학생 정원이 학생 수가 지원자가 정원보다 훨씬 많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도 기초학문학과에 다 지원을 합니다. 우선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 중심의 극소수 학문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맨 밑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정원이 학생 수보다 이제 대학 정원이 훨씬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 대학의 기초학문학과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취업 관련 학과를 먼저 지원하고 거기도 못 가는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철학과 같은 데가 문 닫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할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사실은 학부대학 모형으로 가면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 학과가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기초학문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제 기초학문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통합한 학부대학을 설치를 하면 교수는 학과 소속이지만 학생은 그냥 학부대학 전체 소속이거나 별도의 학사 조직으로 소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 통통 겁니다. 옛날에 이제 물리과대학하고 비슷한 그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학부대학이 비기초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라든지 무슨 뭐 치대라든지 뭐 다른 쪽에 그쪽에 그 교양 기초교육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학부대학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 대학들은 미국의 일부 대학들은 기초학문학과도 이제 학부대학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직업교육 분야는 굳이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없고 학부제로 그냥 가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학생은 진급하거나 졸업할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되고 졸업할 때까지 무전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전공을 2학년 때부터 정해가지고 택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복수 전공 또는 복합 전공. 예를 들어서 PPP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정치학과 PPE 같으면 이코노믹스 같은 거 이런 거 세 가지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계속 탐색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게 공부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직업인으로 양성이 되면서 학부 과정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면 학과제에서는 교수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우리 학과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전공을 무엇을 하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 체제에서는 전공을 하지 않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학교 과목도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 과학 철학 이렇게 되면 그걸 전공한 아이들은 그게 의미가 있지만 전공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강좌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대학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강의 같은 경우는 정치학과의 강의인데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그걸 듣습니다. 그 정치 철학 강의거든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게 윤리학 강의인데 그 강의는 철학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다 그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주제가 전공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전공하는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철학과라는 게 서울대의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 졸업한 아이들이 철학을 전공해서 대개 대학원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기초학문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전공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공하는 아이들이 없어도
그 기초 학문의 그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아이들만 있는 한 그 학과는 존속이 됩니다. 철학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도 철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아이들만 있으면 학과가 없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기초학문 교수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많이 올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인 요구나 학문적인 요구에 따라서 교과목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의 교과목이 바뀝니다. 새로 전에 개설된 적이 없는 교과목이 한 10%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종전의 학과제 방식으로 해서 내 전공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는 사실은 변화하는 사회에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고 이렇게 돼야만 사실은 기초 학문들도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내용이 필요로 한가를 고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커리큘럼이 개발이 되게끔 됩니다. 사실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대학에서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기초학문 분야에서 정말 사회가 요구로 하는 기초적인 그런 이론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학과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수강하는 학생 강좌만 개설하면 전공하는 학생이 없어도 되게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대학들이 이제 특히 많은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대학은 사실은 대학원 중심 대학이거든요. 학부에서 전공을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학자로 양성될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교수님들 생각이 여전히 학사 과정이 있어야만 아주 어려서부터 그쪽 분야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여전히 내부에서 사실은 그 인문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서울대학에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이 걸렸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식 기반 사회로 진전이 됨에 따라 전문대학원 체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 교육에서는 폭넓은 교양 기초 교육과 융합 통섭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갈 때 전문대학원 체제에 적합한 대학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학 교수들, 이해 당사자나 집단의 저항, 대학 교수나 관련 전문직 단체가 반드시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적합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될 고등교육의 그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가의 어떤 행정력이나 이 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대학 체제 개편에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서 대학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단기간에는 적어도 굉장히 많은 비효율과 고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시위주 교육 완화와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기여하는데 이것 자체가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치대로 환원이 되면 다시 의대 치대 입시가 경쟁이 격화되고 재생 증가하면서 이제 사교육을 더 유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전문대학원 제도가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 제도가 사회적인 지위 경쟁, 더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가고자 하는 경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이게 정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조정의 난산의 과정을 거치신 경험들을 뭐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좀 궁금한 것도 여쭙기로 하겠습니다.